이 양자 컴퓨터는 확실히 계산이 빨라요. 대용량으로 키워도 그 속도라는 게 유지가 되기 쉽죠. 이거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거든요. 연 매출이 뭐 수조 원에 이르는 블록버스터를 그냥 얻게 되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의 김학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그 양자 컴퓨터, 그 태풍은 이미 시작이 됐죠. 구글 윌로우가 최근에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그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10에 25승년 걸리는 그런 문제도 5분 만에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속도를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항이 없으니까 그만큼 빠르고 또 오류도 컴퓨터가 커질수록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상적으로 작동하면 그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과연 상용화가 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아직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어떤 등장 배경과 그 작동하는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1990년 8월부터 91년 2월까지 이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후세인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의 이름은 데절트 스톰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상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미국이 어떤 이라크의 모든 통신망을 마비시켜버리고, 그러니까 해킹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거를 본 소련이 약간 겁을 먹고 그해 12월 25일 날 소련 연방이 붕괴됐습니다. 그때 소련 장성들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미국한테 진 것은 컴퓨팅 파워 때문에 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계산 능력, 해킹 능력, 반도체 능력, 이런 것들이 국방하고 직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힘이 결국 상대보다 강한 화력을 만드는 것보다는 상대의 화력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음속 5배에 달하는 그러한 미사일을 쏠 때 그걸 얼마나 격추시킬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쏜 미사일이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그걸 다시 주저앉히는 뭐 그러한 해킹 능력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결국은 그 계산 능력이 패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패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능력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양자 컴퓨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이 발전을 하면서 양자 역학도 계속 진보를 해왔었는데요. 1981년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 역학을 계산하는데 기존 컴퓨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어떤 그런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한 이후에 계속 점진적인 발전이 있어 왔죠. 2019년에 구글을 비롯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 상용화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20년 8월에 아마존도 QaaS, 그러니까 퀀텀 애저 서비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서비스가 좀 비싸지만 어차피 차별화를 위해서는 한번 클라우드를 통해서 내려받아 사용해 보시라 하고 이 대중에 오픈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이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양자의 특징을 활용해서 계산을 빨리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 중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양자가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그 둘 중에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의 컴퓨터는 그 기억 소자 안에 0 아니면 1, 딱 이렇게 이진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 동시에 그 0과 1을 다 가질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 얽힘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장으로 양자를 조작하면 그 같은 어떤 대칭 구조를 만드는 그런 모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통된 특징을 갖는 큐비트들 간의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빨강과 파랑의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묶음을 만들었다면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하나가 빨강이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파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그런 데서 이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세 번째 특징은 간섭이라는 건데, 이 양자는 끝까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빈도가 높은 쪽의 계산은 계속 가중치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고요. 이 빈도가 낮은 것들은 서서히 무시해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쓸데없는 계산을 제거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다고 해볼까요? 눈, 코, 입, 얼굴의 윤곽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GPU를 써서 그거를 어떤 패턴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보면은 그 GPU에다가 눈, 코, 입 넣고 각각 눈, 코, 입에 생김새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병렬로 놓고 막 서로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건 이렇습니다. 그까지 계산을 다 해봐야 그 답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계산하다가 우주인처럼 생긴 어떤 이상한 얼굴의 형태 이런 것들은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빈도가 나오는 것들만 갖고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쓸데없는 계산을 줄임으로써 이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양자 컴퓨터의 이 기본이 되는 건 아무래도 초전도 방식입니다. 지금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nd or not 연산자를 활용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논리 연산자가 그 양자의 그 중첩과 얽힘을 잘 만들 수 있는 논리 연산자를 써서 계산하는 양자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나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범용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자의 중첩과 얽힘을 잘 만들려면 초전도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전류가 전혀 저하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럴 때 양자의 활동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전도체의 개발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써서 만드는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 최적화에 특화된 양자 컴퓨터예요. 그 구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양쪽에 초전도체를 만듭니다. 중간에 전연체를 끼워둬요. 이걸 유식한 말로 이제 조셉슨 접합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양자가 입자기 때문에 웬만한 에너지가 없으면 결국 그 장벽을 절연체의 장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양자가 파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자에다가 계속 이 자기장 같은 거를 주면은 그러면 넘어가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퀀텀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이 절연체의 장벽을 통과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약 조건 하나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넘어갔을 때 양자의 상태, 위상이 바뀌거든요. 그게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해결한 그런 데이터의 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장벽을 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약 조건이 여러 개를 동시에 해결한 그러한 솔루션이 되겠죠. 그 중에서 뭐 전기를 가장 덜 쓴 것을 최적화라고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퀀텀 어닐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컴퓨터는 게이트웨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범용적으로 논리 연산자 써서 어떻거나 다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최적화에 집중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전도식 이 양자 컴퓨터는 확실히 계산이 빨라요. 왜냐하면 저항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용량으로 키워도 굉장히 그 속도라는 게 유지가 되기 쉽죠. 그래서 이 본격적인 양자의 시대가 오려면 결국 초전도 방식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범용성 있는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만들려면 구조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상용화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반면에 최적화에 적합한 것들은 이 적용 범위가 좀 제한적이죠. 그 최적화에 한정되니까. 그래서 구조가 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상용화가 상대적으로 쉽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대표적인 적용 분야가 무엇인가를 좀 보면 첫 번째는 신약 개발에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의 소재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항체 이런 것도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그 단백질이라든가 화학 소재 같은 걸 많이 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약효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독성도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붙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약의 소재가 잘 붙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약효를 잘 낼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다. 근데 양자 컴퓨터가 그걸 찾아준다면 계산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연 매출이 뭐 수조 원에 이르는 블록버스터를 그냥 얻게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노 소재. 요즘은 나노에 대한 것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 음극재 같은 경우도 나노 코팅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 배터리의 미래라고 하는 그 전고체 전지에서 그 전고체라는 게 결국 나노 필름이에요. 그래서 이 나노를 많이 쓰고 싶다. 그러니까 나노라는 말이 10의 9승분의 1이지 않습니까? 어떤 물질을 그렇게 작게 쪼개면은 원래 갖고 있던 본연의 성질 말고 전혀 다른 물성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촉매 같은 거로 많이 쓰이죠. 요즘 뭐 신소재를 많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친환경 소재 개발할 때
이 물질의 화학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촉매 같은 수요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나노 소재가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인류가 나노 소재를 너무 몰라요. 우리가 나노 물질을 소재로 쓰기 시작한 게 2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메인 날리지가 너무 없는 거죠. 그런데 비록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계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인류는 그게 자체가 복음이고요. 결국 나노 소재를 핸들링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이버 보안에 많이 쓰이죠. 지금의 암호 체계는 거의 소인수 분해가 많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143은 뭐 곱하기 뭐야? 그러면은 1초 안에 대답해봐. 근데 사실 답은 11 곱하기 13이죠. 근데 이 암호 소인수 분해를 양자는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피터 쇼라는 사람이 어떤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소인수 분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도입되면 이 지금의 암호 시스템은 모두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면 아까 뭐 국방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모두가 다 서로의 어떤 그러한 이 정보를 해킹하기 위해서 더 경쟁력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 양자 컴퓨터를 놓고 무한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향후 양자 컴퓨터가 보편화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양자 컴퓨터가 워낙 그 계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개개인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맞춤형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게 요즘에 많이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의 말귀를 잘 알아듣고 이제 서비스를 옆에서 잘 해주는데요. 맞춤형 솔루션도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재산이다. 그럼 당신이 뿌려놓은 그런 이 재산 정보를 이렇게 쭉 취합해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은 이렇고 위험은 이렇습니다. 근데 위험을 높이지도 않고 기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그런 솔루션도 드릴 수 있고, 또 건강 정보도 드릴 수 있죠. 당신의 혈액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당신의 혈액 내 단백질의 어떤 변화 패턴을 보니 당신은 지금 이런 질병은 없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몇 년 후에 이런 질병이 걸릴 확률이 몇 %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모면하려면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꾸고 이런 약을 한번 드셔보세요. 뭐 이런 어떤 좋은 어드바이스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 관련 데이터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소비 패턴 보면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신상품이 이런 게 나왔고 어디 가면 그런 걸 싸게 살 수 있어요 하는 그런 맞춤형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고속 통신망이 깔리게 되면 이 양자 컴퓨터의 놀라운 속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컴퓨터가 빨라도 지금 초고속 통신망,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아직 느리기 때문에 별로 변별력이 없는데, 만약에 5세대, 6세대 통신망이 깔리면 이 양자 컴퓨터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럼 굉장히 통신이 빨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디지털 트윈도 가능한 거죠. 사람은 집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장에는 주로 로봇만 있는 거, 작업 현장에는 로봇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집에 있는 컴퓨터 안에서 디지털 환경에 들어가서 거기서 밸브를 돌렸다. 실시간으로 이 작업 공간에 있는 밸브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디지털 트윈이 이제 일상화될 수 있을 것 같고, 로보틱스의 수요가 저절로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조업을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이 물건 안에 소중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워낙 맞춤형 제품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밀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제조업자한테 그걸 다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고 싶은데, 선진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그리고 또 이 제조업 인프라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한꺼번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로봇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양자 컴퓨터가 이 로보틱스가 도래하는데 조금 더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 금융 같은 경우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금융을 금융기관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해주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직접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직접 선택하는, 그러니까 이 개인들 간의 직거래, 그러니까 디파이라고 그러죠. Decentralized Finance라고. 이런 것들이 촉진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 블록체인 기반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약점이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그 속도를 개선시켜 준다 그러면 이제 기능성 코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낸다면 뭐 NFT를 통해서 쉽게 공동 투자해서 이제
누구라도 사회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고 쉽게 공동 투자해서 그 펀딩을 받아서 이제 이 사회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많이 잉태될 수 있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웹3가 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금융기관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태로 많이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알아봤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좀 다른 양식으로 바꿔놓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